도련님, 이거 받으세요.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갈색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낡은 분식집 한 구석, 한때 수백억 대 자산가였던 그는 지금 수척한 모습으로 형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편지 봉투를 받아든 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형수님, 이게 뭐예요? 그냥 열어보세요. 진수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편지 한 장과 통장 5개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남자가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의도 공원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수, 나이 55이었죠. 그런데 이 남자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얼굴엔 며칠째 면도를 하지 않은 듯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요. 입고 있는 점퍼는 색이 바래서 언제 산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진수는 손에 들고 있던 통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통장을 한참 들여다보던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잔액이 고작 30만 원. 한때 수백억 대 자산가였던 사람의 통장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원 앞을 지나가던 두 여자가 진수를 힐끗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대성 엔지니어링 대표 박진수 아니야? 자동차 부품 회사? 맞네. 근데 행색이 왜 저래? 그러니까 쫄딱 망했나? 두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런 시선에도 익숙해졌다는 듯이 말이죠. 그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수입차를 몰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사장실에 앉아 직원들의 보고를 받고 저녁엔 골프장에서 사업 파트너들과 술잔을 기울이던 그였죠. 삐리릭. 주머니 속 낡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내. 진수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혼 서류 보냈어요. 빨리 서명해서 보내세요. 그리고 진명에 이전하는 거 잊지 마세요.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수는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양미라. 자신보다 8살이나 어린 아내였죠. 결혼한 지 15년. 그는 그녀에게 부족한 게 없도록 해줬습니다. 명품 가방도 고급 승용차도 강남의 펜트하우스도 다 그녀를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돈이 사라지자 그녀도 사라졌습니다. 진수의 머릿속에 며칠 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나오는데 옆 테이블에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회식을 하고 있었죠. 불과 몇 달 전엔 자신도 저렇게 부하 직원들과 고깃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1,000원짜리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남자가 진수를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업 파트너였죠. 진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진수는 일부러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요새 힘듭니다. 투자를 잘못해서 다 날렸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진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존경과 부러움 대신 동정과 멸시가 가득했죠. 조금만 더 말했다가는 돈 빌려 달라고 할까봐 불이 나게 사라졌습니다.
진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동생 민수, 여동생 진주, 아내 미라, 사촌 형들, 조카들. 그가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름이었죠. 그런데 이 이름들에 하나같이 빨간 펜으로 X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처음 계획할 때는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돈 없다고 하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없네.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회사를 처분한 돈 수백억 원은 지금 해외 계좌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투자 실패? 그건 거짓말이었죠. 그는 일부러 파산한 척 연극을 한 것이었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동생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내는 이혼 서류를 보냈으며 친척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알던 사람들도 자신을 피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키워온 인간관계가 단 한 달 만에 무너져 내렸죠. 진수는 수첩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단 하나의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X표가 그어지지 않은 유일한 이름이었죠. 큰형 박병수. 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전 형이 실직해서 어렵다고 도움을 청했을 때 그는 형님, 그 나이에 아직도 손 벌리세요? 라고 말했고 그 한마디에 15년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근처 매표소로 걸어갔죠. 울산행 한 장 주세요. 15년 만에 고향으로 가는 표를 끊었습니다. 버스표를 손에 쥔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과연 큰형은 어떻게 나올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차갑게 외면할까요? 아니면 진수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가슴 속엔 마지막 남은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수의 인생은 늘 가난과의 싸움이었습니다. 20살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그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직했죠. 하루 12시간씩 기름 냄새 가득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손은 늘 기름때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남달랐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낡은 고시원 방에서 기술 서적을 읽었죠. 스케치북에 부품 구조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연구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고시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자 큰형 박병수가 서 있었습니다. 형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진수야, 이거 쓰고 밥 잘 챙겨 먹어라. 형님도 어려우신데. 됐어. 너 고생하는 거 내가 아는데. 꼭 밥 먹어야 한다. 형은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진수는 형의 뒷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죠. 형도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넉넉할 리 없는 형이 동생 걱정에 용돈을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밤낮 없이 연구한 끝에 드디어 새로운 자동차 부품을 개발했습니다. 연료 효율을 높이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죠. 특허를 받고 대기업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고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1년 만에 회사는 2배로 커졌고요. 3년 뒤엔 자동차 업계에서 알아주는 부품 회사가 되었습니다. 35살의 진수는 수십억대 자산가가 되어 있었죠. 돈이 생기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연락 없던 친척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치지 않던 사촌들, 먼 친척들이 축하한다며 찾아왔죠. 가장 먼저 찾아온 건 남동생 민수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형,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좀 도와줘. 진수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빚을 갚아주고 새로 가게를 차려줬습니다. 강남의 아파트까지 사줬죠. 1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여동생 진주도 찾아왔습니다. 오빠, 나 미국 유학 가고 싶어. 오빠만 믿을게. 진수는 유학비를 보내주고 차까지 사줬습니다. 동생은 그 돈으로 공부해서 교수가 되었죠. 조카가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을 보냈고요. 먼 친척의 결혼식에도 축의금을 넉넉히 챙겼습니다. 심지어 얼굴도 잘 모르는 친척의 경조사비까지 보냈습니다. 돈을 달라는 사람은 많았고 진수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걸 흔쾌히 해주면서도 진수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가난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제 자신이 베풀 수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40살이 되던 해 진수는 결혼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양미라는 32살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었지만 진수는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죠. 명품 가방도 사주고 고급 승용차도 선물했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부족함 없는 생활을 누리게 해줬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줬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친구들 만날 때 쓰라고 용돈도 넉넉히 줬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주말 진수는 사업 파트너들과 골프 약속이 있었습니다. 골프장에 도착해서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죠. 그런데 연습장 쪽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 저 여자는 아내 미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나란히 서서 골프채를 잡고 있었죠. 남자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스윙 자세를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죠. 남자가 말했습니다. 자세가 많이 좋아졌는데 역시 배우는 게 빠르네. 아내가 남자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다 오빠가 잘 가르쳐줘서 그렇죠. 오빠라니 그렇게 부르니까 좋은데?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남자가 아내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나저나 남편은 뭐라 하네? 요즘 자기 자주 나오잖아.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간다는데 지가 어쩔 거야? 같이 사는 거 솔직히 짜증나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근데 뭐 어쩌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참고 사는 거죠. 돈 없으면 진작 나왔죠. 남자가 키득거렸습니다. 그래도 부자 남편 둔 거 부러워하는 사람 많던데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전 다른 게 더 중요한데. 아내가 남자의 팔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귓가가 멍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15년. 자신은 아내를 위해 뭐든지 해줬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줬죠. 아내가 아이 낳는 거 무섭다고 해서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자신은 그저 돈 있는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진수는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골프는 안 치고 그냥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들을 위해 살았는데 나한테 남은 건 뭐지? 나는 그들에게 뭐였을까? 동생들도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과연 나를 형이 아니라 돈으로 본 걸까요? 친척들은? 조카들은? 진수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다고. 사람들의 진심을 말이죠. 골프장에서 돌아온 뒤 진수는 사흘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죠. 아내의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참고 사는 거죠. 진수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죠. 동생들, 여동생, 조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모두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웃음은 진짜일까? 자신을 보고 웃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돈을 보고 웃는 걸까? 진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죠. 사진을 한 장씩 넘기다가 어느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30대 초반의 자신과 큰형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형수 수술비를 보내준 다음 날 형이 감사하다며 찾아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진수야, 정말 고맙다. 형이 꼭 갚을게. 그때 형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었습니다. 진수는 형의 손을 꼭 잡았었죠.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런데 몇 년 뒤 형이 실직해서 전화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진수는 차갑게 말했었습니다. 형님, 그 나이에 아직도 손 벌리세요? 전화기 너머로 형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진수야. 형이 철이 없었다. 그게 형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뒤로 15년. 형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었죠. 진수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누가 진짜인지 확인해보자.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회계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20년 넘게 자신의 회계를 맡아온 사람이었죠. 사장님, 무슨 일로 직접 오셨습니까? 회사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회계사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회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비밀입니다. 진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처분 대금은 해외 계좌로 옮길 겁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날 오후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역시 오랜 거래처였죠. 한 달 안에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 규모가 크니까 실사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한 달이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시작하세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알릴 차례였죠. 주말, 진수는 가족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남동생 민수, 여동생 진주, 그리고 아내 미라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했죠. 식사가 끝날 무렵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다들 모은 이유가 있어요. 동생들이 궁금한 듯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난 이제 좀 쉬고 싶어. 그래서 회사를 처분하려고 해. 순간 식탁이 술렁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여보, 정말이요? 드디어? 아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여행도 자주 다니고 그러는 거죠? 유럽도 가고 호주도 가고. 남동생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그럼 나한테도 투자 좀 해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요새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거든. 여동생 진주도 말했습니다. 오빠 고생 많았어. 이제 푹 쉬어.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 진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모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이었죠. 회사 팔면 돈이 꽤 될 거 아니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글쎄, 그건 팔아봐야 알겠지. 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을 지었죠. 역시나 다들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침실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열심히 검색했습니다. 명품 가방 사이트였죠. 진수가 물었습니다. 뭐 보는 거예요? 아, 이거요?
그냥 쇼핑 좀 하려고요. 이제 회사 팔면 여유 생기잖아요.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형, 이거 봐. 내가 준비한 사업 계획서야. 투자하면 최소 3배는 벌어. 지금은 좀 어려워. 회사 처분하고 나서 생각해보자. 형, 기회는 지금이야. 나중이면 늦어. 동생은 조금 언짢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수는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조용히 명단을 적었습니다. 한 달 후면 모든 게 드러난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밤늦게까지 진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사람들의 진심을 보는 시간. 그의 손에는 해외은행 계좌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회사 처분이 완료됐습니다. 진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죠. 1,000억이 넘게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는 다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죠. 동생들과 아내가 기대에 찬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형, 축하해. 드디어 회사 처분했구나.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고생했어. 이제 진짜 쉴 수 있겠네. 우리 놀러 가자. 진주도 기쁜 듯 말했습니다. 아내 미라는 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이 여행 많이 다녀요. 그동안 당신 회사 일에 묻혀 살았잖아요. 식사가 끝날 무렵 민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형, 저번에 말한 그 사업 말이야. 지금이 적기거든. 한 20억만 투자해줘. 진수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일단 투자 좀 하고. 투자? 어디에? 괜찮은 곳 알아봤어. 며칠 뒤 아내가 새 차 카탈로그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차 좀 바꾸고 싶어요. 이 차 어때요? 친구들이 다 타더라고요. 지금은 좀 그래. 나중에 보자고. 왜요? 이제 돈 들어왔잖아요. 아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는 다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이었죠. 진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자라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어디 아파? 진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다들 앉아봐. 할 말이 있어. 가족들이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것이죠. 진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투자했던 거 다 날렸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미안해. 내가 욕심을 부렸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을 다요? 다 날렸다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 도대체 어디에 투자한 거야?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내가 잘못 봤어. 사기를 당한 거야. 사기? 형이 그 나이에 사기를 당해? 민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진주도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빠, 진짜야? 정말 다 없어진 거야?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하나만 남았어. 정말 미안해. 아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 하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여보, 진정해. 일단
진정하라고요?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쳐놓고 진정하라고요? 아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푹 쉬며 일어섰습니다. 형도 이제 끝이네. 나도 이제 형한테 기대할 수 없겠구나. 민수야. 됐어, 형. 나도 내일 알아서 해야지. 먼저 간다.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진주도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한데. 나는 오빠를 도와줄 수가 없어. 우리도 남편 일이 요새 안 좋아서 힘들거든. 그래, 알았어. 가봐. 진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아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고요. 침실도 따로 썼습니다. 사흘 뒤 탁자에 서류 봉투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보낸 이혼 서류였습니다. 진수는 서류를 펼쳐봤죠. 재산 분할 청구의 건, 집을 아내 명의로 넘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수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에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옷까지 몇 벌만 챙겼죠. 현관을 나서는데 어디 가세요? 아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나가야지. 당신이 원하는 거잖아. 진명의 이전은요? 변호사랑 얘기해. 나는 이제 지쳤어. 진수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진수는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친척들이 만든 단체 채팅방이 있었는데 진수가 말을 걸자 다들 대꾸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돈 얘기할까봐 다들 몸살이느라 여념이 없었죠.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삼촌인 내가 등록금을 다 대준 조카였죠.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습니다. 진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고시원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죠. 불과 몇 달 전까지 펜트하우스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진수는 일부러 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다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 실패해서 망했다고 말하고 다녔죠. 밤늦게 진수는 고시원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해외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계좌 잔액이 화면에 떴습니다. 1,000억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진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누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시간.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네온 사인이 보였습니다. 진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일주일 뒤 진수는 변호사 사무실로 호출됐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동석했죠. 진수가 들어서자 아내 미라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박진수 씨, 이혼에 합의하시고 재산 분할 진행하시죠. 집을 제 의뢰인에게 넘기시면 됩니다. 진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죠.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진수 씨, 빨리 서명하세요. 당신도 이제 할 일 하시고 저도 제 인생 살아야죠. 진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앉은 여자는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죠. 알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진수는 남은 짐을 완전히 싸서 캐리어 하나에 끌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사조차 하지 않았죠. 진수는 동생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형이야. 며칠만 재워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미안한데. 우리 집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 알았어. 진수는 직접 민수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수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진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주버님이세요? 어쩐 일이세요? 민수 있어요? 아, 지금 외출 중이에요. 바로 그때 안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민수의 아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택배 왔어요. 그리고 진수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죄송하지만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빠듯해요. 도와드릴 형편이 안 돼요. 문이 닫혔습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현관 앞 주차장에는 외제차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최신형이었죠. 빠듯하다는 말이 무색했습니다. 진수는 여동생 진주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주야, 오빠야. 오늘 시간 좀 낼 수 있어? 오빠, 미안. 나 지금 수업 있어서 정말 바빠. 그럼 수업 끝나고. 오빠, 솔직히 말할게. 지금 우리 집 사정이 안 좋아. 남편 하는 일이 요새 안 돼서 정말 힘들거든. 돈도 없고. 돈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돈 얘기했니? 오빠, 미안해. 당분간 연락 좀 자제해줘.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수는 대학교 연구실로 찾아갔습니다. 여동생은 교수였습니다. 연구실 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진주가 나왔습니다. 오빠를 보더니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오빠, 갑자기 왜 여기까지?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오빠, 나 정말 바빠. 5분만 얘기하자. 진주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연구실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죠. 오빠, 미안한데 우리도 지금 힘들어. 나 진짜 돈 없어. 진주의 남편은 다른 대학 교수였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여동생은 계속 돈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난 돈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오빠, 미안해. 나도 내 가족 먹여 살리기 바빠. 먼저 갈게. 여동생은 그렇게 말하고 연구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진수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잠깐 앉아서 쉬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죠. 그때 저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사업을 같이 했던 파트너였습니다. 진수가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 사람은 진수를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못 본 척하고 급히 자리를 떴죠. 진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동으로 써야 했습니다. 진수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빨간 펜으로 이름들의 하나씩 X표를 그어나갔습니다. 아내 미라, X표, 남동생 민수, X표, 여동생 진주, X표, 조카 준호, X표, 친척들, 지인들 이름에도 차례차례 X표를 그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단 하나의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큰형 박병수. 진수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1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형이 실직해서 도움을 청했을 때 자신이 차갑게 내뱉은 말이 생각났습니다. 형님, 그 나이에 아직도 손 벌리세요? 전화기 너머로 형의 침묵. 그리고 작은 한숨. 미안하다, 진수야. 그게 형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형님은 어떻게 나올까?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울산행 버스 시간표를 펼쳐들었습니다. 15년 만에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 아니, 어쩌면 마지막 시험이 될지도 모를 사람. 큰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큰형이 진수의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줬었죠. 형은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진수야, 학교 열심히 다녀야 한다. 공부해서 형처럼 고생하지 마라. 형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동생만큼은 공부시키고 싶어 했죠. 버스는 3시간을 달려 지방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진수는 택시를 타고 형이 사는 동네로 갔습니다. 주변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오래된 상가들,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들. 서울의 화려함과는 전혀 달랐죠. 여기 맞습니까? 진수가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여기 맞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미잔의 분식. 형수가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간판 글씨가 발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진수는 식당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자신이 형에게 한 말을 생각하면 사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죠.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진수는 용기를 내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안은 비좁았습니다. 테이블이 4개밖에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누군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뒤돌아선 여자는 형수 김미자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부지런해 보였습니다. 손은 거칠고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미자는 진수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미자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달려왔습니다. 진수의 손을 꼭 잡았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련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어쩐 일이세요? 형수님, 그냥 형님 뵙고 싶어서요. 진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투자 실패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어디 계세요? 형님은 공장에서 아직 퇴근 전이에요. 저녁 10시는 돼야 들어오실 거예요. 도련님, 저녁 먹고 가셔야죠. 아니,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아니에요, 형수님. 저 숙소 잡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형님이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꼭 주무시고 가세요. 미자는 진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이것저것 꺼냈죠. 김치찌개를 끓이고 제육볶음을 했습니다. 계란말이에 생선구이까지. 나물 반찬도 3가지나 꺼내놨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테이블 위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였습니다. 형수님, 이게 다 뭐예요? 너무 많이 차리셨어요. 없어도 도련님한테 줄 건 있어야죠. 어서 드세요. 진수는 밥상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5년 만에 받는 따뜻한 환대였습니다. 진수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형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진수야, 미안한데 내 형수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형님,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때 진수는 기꺼이 수술비를 보냈습니다. 몇 년 뒤에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진수야, 큰애가 대학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형님, 걱정 마세요. 조카 학비는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진수는 조카 대학 등록금을 4년 내내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형이 전화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형이 실직을 했다고, 한동안 어려울 것 같다고 했을 때 진수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형님, 그 나이에 아직도 손 벌리세요? 그 한마디에 전화선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은 한참 만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진수야. 형이 철이 없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15년 동안 형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과도 연락을 자주 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도련님, 왜 그래요? 밥이 입에 안 맞아요? 미자의 목소리에 진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에요, 형수님. 너무 맛있어서. 진수는 눈물을 참으며 밥을 떴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미자는 진수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집은 무척 낡아 있었습니다. 대문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요. 마당엔 살림살이가 가득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벽지가 여기저기 뜯어져 있었습니다. 마루를 밟으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련님, 집이 좀 허름해요. 창피하네요. 아니에요, 형수님. 편안해 보여요. 진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강남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형은 이런 집에 살고 있었다는 게. 미자가 방을 하나 내줬습니다. 도련님, 사실 막내 아가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우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정말 미안해요. 형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죄송하죠.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때 형님한테 왜 그랬을까? 진수는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낡은 이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천장엔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진수는 밤이 될 때까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밤 10시가 넘고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큰형 박병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60살 형은 허리가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가 느렸습니다. 공장 작업복 차림이었죠.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형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여보, 왔어요? 오늘 집에 반가운 손님 왔어요. 손님? 누구? 직접 봐요. 진수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수야.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형은 천천히 다가와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많이 컸구나. 아니, 늙었구나. 형님. 진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형 앞에 서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얼굴 보니 알겠다. 형은 진수를 꼭 안아줬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자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셋이 작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자가 소주 한 병을 꺼내왔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한잔하세요. 형이 소주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진수의 잔에도 따라줬죠. 진수야, 건배.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한참 술을 마시다가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그때 내가 너한테 너무 자주 손 벌렸지. 형님, 아니에요. 아니야. 생각해보니 애들 엄마 수술비도 애들 등록금도 형이 형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 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실직했을 때 말이야. 진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형님,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했어요. 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수야. 네 말도 맞았어. 그 나이에 손 벌리는 게 형도 창피했어.
동생한테 너무 기댔구나 싶었지. 그래서 다짐했어.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겠다고. 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 뒤로 애들 엄마랑 둘이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 미자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쌌어요. 공장 앞에서 팔았죠. 그리고 점심에는 건물 청소하러 다녔고 저녁엔 식당 일을 했어요.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형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공장 일 끝나면 야간 경비 일도 했어. 허리가 아파도 병원을 안 갔어. 약국에서 파스 사서 붙이고 버텼지. 미자가 덧붙였습니다. 냉장고가 고장 났는데도 안 바꿨어요. 중고로 산 지 20년 넘었는데 10년 더 썼죠. 얼음이 잘 안 얼어도 그냥 썼어요. 손주 돌잔치도 소박하게 했어. 큰 돈 들이지 않았지. 형의 얼굴에 뿌듯함이 스쳤습니다.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놀러 가고 싶은 거 참고 그렇게 악착같이 10년을 모았어. 한 푼, 두 푼. 미자가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가방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가방을 열자 통장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도련님, 이게 전부 우리가 10년 동안 모은 거예요. 진수는 통장들을 바라봤습니다. 5개의 통장이었습니다. 형이 통장을 한 장씩 펼쳐 보였습니다. 통장마다 10년간 차곡차곡 쌓인 입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형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 합치면 5천만 원이야. 우리 부부가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지. 미자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밤마다 통장 보면서 참 뿌듯했어요. 이만큼 모았구나 하면서. 진수는 통장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천만 원. 큰형 부부에게는 인생을 쥐어짜 만든 돈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김밥을 싸고 허리 아픈 걸 참으며 냉장고도 바꾸지 않고 10년을 모은 돈이었죠. 형이 통장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만큼은 모을 수 있어. 비록 가난하지만 말이야. 한밤중이었습니다. 진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형 부부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형과 형수가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이 워낙 낡아서 솜이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는데 싱크대 옆에 형수님의 앞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까 설거지할 때 잠깐 본 거칠어진 형수님의 손이 생각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느라 손등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손가락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고 공장 앞에서 팔고 저녁엔 식당 일을 하고 그렇게 10년을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진수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형님한테 왜 그랬을까? 진수는 베개를 움켜쥐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밖에서 새벽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수가 일어나니 형은 벌써 공장에 나간 뒤였습니다. 미자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식당에 들러서 아침 먹고 가세요.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진수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의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형수님이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계란말이도 부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앉으세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잠시 뒤 소박한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 몇 장. 그게 전부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진수는 밥을 먹으며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자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해진 손으로 그릇을 닦고 있었죠. 도련님, 천천히 드세요. 네, 형수님. 식사를 마치고 진수가 일어나려는데 미자가 부엌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갈색 편지 봉투였습니다. 도련님, 이거 받으세요. 미자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형수님? 그냥 열어보세요. 진수는 식탁에 앉아 편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미자는 주방 쪽으로 돌아서서 조용히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진수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장 5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자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죠. 진수가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힘드시죠? 미자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형님이랑 저는 도련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에 도련님이 형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해해요. 도련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미자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우리 부부가 피땀 흘려 모은 전부예요. 진수는 통장들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5개의 통장. 통장 맨 앞에 모두 박진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 10년 전부터 매달 3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형의 월급에서 뗀 돈이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 불규칙하지만 꾸준히 입금된 내역들. 형수님이 김밥 팔아서 번 돈이었습니다. 작은 돈들이 10년간 쌓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간의 입금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총액 5천만 원. 큰형 부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진수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이 돈으로 방 하나 얻어서 다시 시작하세요. 도련님은 할 수 있어요. 언제나 그랬잖아요.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에 눈물이 똑똑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도련님만 잘 되시면 돼요. 부디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형수가. 진수는 편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형수님. 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흑흑. 미자가 다가왔습니다. 진수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괜찮아요, 도련님. 다 괜찮아요. 형수님. 저는 알아요. 다 알아요. 도련님도 힘드셨죠? 진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자는 말없이 진수의 등을 쓰다듬어줬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 돈 받을 수 없어요. 도련님, 우리가 주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받으세요. 하지만 도련님, 천천히 다시 하시면 돼요. 서두르지 마시고. 미자는 물수건을 가져다 진수에게 건넸습니다. 진수는 그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도련님은 우리 가족이잖아요. 진수는 통장들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편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자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형수님, 명심하겠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도련님, 건강하세요. 서울 가시면 연락 주시고요. 진수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진수는 가방 속 편지 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만져봤습니다. 형님, 형수님, 저 같은 게 뭐라고.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행표를 끊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형님께 제대로 갚아드려야 한다. 이 은혜를 반드시. 진수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진수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제일 먼저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변호사는 진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사이 진수의 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해외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세요. 전원주택 한 채 매입하고 상가 건물도 하나 계약하세요. 네. 갑자기 무슨. 빨리 처리해 주세요. 일주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칠 후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20억짜리 집이었죠. 마당이 넓고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상가 건물도 계약했습니다. 월세 수입이 나오는 건물이었습니다. 한 달에 800만 원씩 임대료가 들어오는 건물이었죠. 진수는 자동차 대리점에도 들렀습니다. 외제차 한 대 주세요. 제일 편한 걸로요.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어르신들이 타시기 편한 차요. 승차감 좋은 걸로. 사흘 후 진수는 큰 봉투와 서류 가방을 들고 다시 지방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저녁 때 형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미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진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련님? 어떻게? 형수님, 형님 계세요? 네, 안에 계세요. 들어오세요. 거실에서 형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수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진수야? 왜 또 왔어? 진수는 대답 없이 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거짓말했습니다. 투자 실패도 거짓말이고 돈 다 날린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형 부부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사 판 돈은 해외 계좌에 다 숨겨뒀습니다. 한 푼도 잃지 않았습니다. 진수야, 그게 무슨. 형님, 형수님, 저는 사람들을 시험했습니다.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동생들이, 친척들이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파산한 척했습니다. 미자가 놀란 얼굴로 입을 가렸습니다. 형님까지 시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수는 형 앞에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마루에 닿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이 진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수야, 고개 들어.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이 진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네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동안 많이 아팠구나. 형님, 미자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도련님. 저희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진수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형님, 형수님, 이걸 받아주세요. 첫 번째 서류, 전원주택 계약서였습니다. 소유주 이름은 박병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네, 형님. 경기도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마당도 넓고 햇볕도 잘 들어요. 두 번째 서류, 상가 건물 소유권 이전 서류였습니다. 이건 상가 건물이에요. 매달 임대료가 800만 원씩 나옵니다.
형님,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세 번째, 자동차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차도 한 대 샀습니다. 내일 가지고 올 거예요. 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수야, 이건 너무 큰 거 아니냐? 형님, 이건 갚는 게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진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5년 전, 형님이 실직하셨을 때 제가 도와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갑게 돌아섰죠. 진수야, 형수님이 주신 5천만 원, 제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그 돈이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형이 진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형제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 법원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최종 심리가 열렸습니다. 진수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의 혼인 파탄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들, 녹음 파일들, 모두 아내의 외도를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아내 미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건, 피고는 원고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즉시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혼인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입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승소로 판결합니다. 재산 분할 없이 이혼을 허가합니다. 진수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동생 민수였습니다. 진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신 거부를 눌렀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여동생 진주였습니다. 오빠,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진수는 문자를 지워버렸습니다. 친척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모두 변명과 사과였습니다. 진수는 채팅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빨간 X표가 그어진 이름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토요일 오후 경기도의 한 전원주택.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좀 밀어주세요. 그래, 알았다. 힘줘야 한다. 큰형 박병수가 손주를 그네에 태워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허리를 구부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죠. 형수 김미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냈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젠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됐어요. 손님이 일을 하시면 어떡해요. 형수님, 저 손님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진수는 매주 토요일마다 형의 집을 찾았습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았죠.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형 부부와 진수,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여 앉았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자, 건배.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형과 진수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너 요새 바쁘다며? 네, 형님. 재단 일도 있고 기부처 방문도 다니고. 진수는 1년 전 박병수 김미자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었죠. 매달 10명씩 1년이면 120명의 학생들을 지원했습니다. 고아원도 정기적으로 후원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보냈습니다. 조건 없는 기부였습니다. 형님, 이름 걸고 하니까 더 보람 있어요. 그래도 내 이름도 같이 걸지 그래. 아니에요, 형님. 제 이름은 필요 없어요. 형님과 형수님 이름만으로 충분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진수는 서울의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새로 시작한 회사였습니다.
예전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알차게 운영하고 있었죠. 점심시간 진수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샌드위치 하나를 사서 나오는데 누군가 멈칫하는 게 보였습니다. 남동생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진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가오려다 말고 멈춰 섰습니다. 형? 진수는 민수를 지나쳤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후회 어린 표정이었죠. 하지만 진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진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펜트하우스가 아닌 평범한 아파트였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이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자 안에는 형수님이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통장 5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매일 아침 이 액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게 살자고.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진수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책상이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형수님의 편지와 통장들. 이제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 것처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이었어. 진수는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는 사람이 만들지. 눈 내리는 서울거리가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형님 부부가 10년 동안 모은 5천만 원. 그 돈이 내게 가르쳐줬어. 진수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가난해도 마음이 진심인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걸. 다음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진수는 늘 그랬듯 형의 집으로 갔습니다. 전원주택 마당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형과 형수가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왔어요? 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셋이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흰 눈밭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미자가 물었습니다. 도련님, 오늘 저녁은 뭐 먹을래요? 진수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손마시면 뭐든 좋죠. 세 사람은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작은 집 하나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을 알아보고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